한번 빠진 치아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는 건 바로 잇몸입니다. 10대 초반에 완성되는 치열, 그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이 망가지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치아가 점점 흔들리다 결국 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입안의 염증 때문입니다. 입속에 염증이 많을수록 잇몸은 물론이고 심혈관, 당뇨, 심지어 치매와 암까지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강 소독제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30초만 입에 머금고 뱉는 것만으로도 입안 세균이 줄어들고 잇몸병은 회복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용법과 주의할 점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다음에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내 몸을 위한 작은 투자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진료 시 환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환자들은 대부분 충치를 걱정하며 내원합니다. 반면 40대 이후 환자들은 잇몸 질환을 의심하며 내원합니다. 왜일까요? 40대부터 잇몸이 급격히 망가지는 데는 두 가지 분명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치열은 13세 전후에 완성된 이후 한 번도 재생되지 않습니다. 평생 같은 치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치아 사이에 틈이 벌어져 음식물이 쉽게 끼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막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특히 중년 남성분들,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 스트레스로 인해 턱 근육, 특히 교근이 무의식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수면 중에도 이완되지 않고 이를 꽉 문 채로 잠을 자는 습관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런 습관은 마치 딱딱한 신발을 신고 밤새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잇몸과 턱뼈 사이의 조직이 눌리고 회복되지 못하며 점차 염증이 생기고 결국 뼈까지 서서히 녹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0대 이후 잇몸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를 꽉 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땐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뺨에 손을 대고 이를 꽉 물어보십시오. 광대 아래쪽 근육이 돌출되듯 단단하게 올라온다면 이미 교근이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무심코 거울을 봤을 때 윗니와 아랫니가 딱 붙어 있다면 현재 턱 근육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사실 턱이 정상적으로 이완된 상태에서는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0.5에서 1m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작은 간격이 잇몸에 쉴 틈을 주는 여유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이 간격이 사라지고 무의식 중에 치아를 꽉 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턱만 이완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목, 어깨, 허리까지 전체 근육을 스트레칭해 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구강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틈틈이 턱을 푸는 습관, 입을 살짝 벌려 이완시키는 습관,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잇몸 건강을 오래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양치질은 어떨까요? 의학적으로는 세균이 본격적으로 증식하는데 48시간이 걸립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닦는다면 이틀에 한 번만 해도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기에 하루 2번 아침과 자기 전 양치를 가장 권장드립니다. 특히 잠들기 전 양치질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엔 침 분비도 줄고 혀의 움직임도 없어져
자정작용이 완전히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닦는 게 아니라 모디파이드 바스법처럼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로 대고 쓸어내듯 부드럽게 닦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요즘은 전동 칫솔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잇몸은 단지 치아 주변 조직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점입니다. 40대 이후 잇몸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가능하다면 구강 세정기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잇몸이 단단하고 치아 사이에 틈이 거의 없어 조금 뻣뻣한 칫솔로만 양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 사이의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게 됩니다. 이 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잇몸 질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칫솔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을 닦는 데 적합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틈을 청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양치보다 더 중요한 건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혀로 문지르거나 물로만 헹구는 것만으로는 치아 표면의 일부만 닦일 뿐입니다. 하지만 플라그는 치아 사이에 끼어 있어 치실과 치간 칫솔 없이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구강 세정기도 도움이 되지만 기계적인 압력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철심에 나일론이 붙은 형태의 치간 칫솔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플라스틱 소재로 유연하게 제작된 제품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즈 선택입니다. 치간 칫솔은 보통 SSS, SS, S, M, L 등 다양한 두께로 나뉘며 사이즈가 클수록 두껍고 단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 사이즈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분들께는 S 또는 SSS 사이즈가 적당하며 잇몸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 절대로 힘을 주어 밀어 넣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빡빡한 사이즈를 억지로 쓰면 잇몸이 상하고 오히려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히지 않아야 합니다. 치아의 목 부분은 매우 부드럽고 연약합니다. 치약에는 미세한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어 이 부위에 반복적으로 닿으면 치아 표면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간 칫솔은 깨끗한 물만 묻혀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잘 헹구고 습하지 않은 곳에서 말려 보관해야 하며 칫솔모가 퍼지거나 휘어졌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보통 치간 칫솔은 일회용으로 사용되지만 2일에서 3일 정도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치간 칫솔을 처음 쓰다 보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세균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플라그가 염증을 유발해 잇몸에서 출혈이 생긴 것이며 계속 관리해주면 보통 3일에서 5일 안에 출혈이 멈춥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피가 계속 난다면 그 부위는 이미 치석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 치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치실 사용법도 간단히 안내해 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치실을 길게 뽑아 한쪽 손에 감고 짧은 부분으로 사용한 후 사용한 부분은 다른 손에 감아 넘기고 새 부분을 풀어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손잡이가 달린 일회용 치실도 괜찮습니다. 힘 조절이 쉽고
출혈 위험이 적으며 외출 시에도 휴대가 간편합니다. 줄로 된 일반 치실과 일회용 치실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줄이고 싶다면 일반 치실, 간편함이 우선이면 일회용 치실이 유용합니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고 위아래로 쓸어내듯 닦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이상이라면 치실로 먼저 닦고 틈이 넓은 부위는 치간 칫솔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치실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치실을 이 사이로 넣지 않은 이상 오히려 플라그 제거로 잇몸이 건강해지고 치아 사이 간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치간 칫솔은 너무 두꺼운 사이즈를 억지로 밀어 넣으면 치아 사이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들어가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구강 관리 도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독용 가글입니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이나 사랑니 발치 후에 사용되는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붉은 가글액은 강력한 살균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헥사메딘 등의 제품명으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며 보통 소용량 기준 약 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 양치 후에 원액 그대로 또는 물과 1:1 비율로 희석하여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었다가 뱉어낸 뒤 약간의 시간을 두고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 약은 단순히 순간 소독에 그치지 않고 치아 표면에 일정 시간 잔류하면서 지속적인 살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입안의 유익균까지 사멸시키게 되어 오히려 착색 유발균이 증가하거나 입맛 변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2주 이상 연속 사용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글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과 단기간만 사용해야 하는 고살균 제품입니다. 헥사메딘처럼 살균력이 매우 강한 제품은 치과 시술 후나 단기간 염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상적인 구강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시판 제품들, 예를 들어 리스땡땡 등의 제품은 CPC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장기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주의하실 점은 알코올 함유 여부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가글은 사용 시 청량감을 주기는 하나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침 분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세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살균력이 강한 제품은 12주 이내 사용, 일반 가글은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여 꾸준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특히 죽염 등 전통 소금을 직접 치아에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방법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의 결정은 생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치아 표면을 마모시켜 오히려 치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개운함은 일시적일 뿐 치아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투압 작용 때문입니다. 소금이 세균의 세포막을 제거하고
침 분비를 촉진하여 혀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데 자정작용을 도와줍니다. 다만 여기에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농도입니다.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없고 너무 짜면 오히려 구강 점막에 자극을 주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농도는 약 3%입니다. 즉 100ml의 물에 약 3g의 소금, 티스푼 반 정도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 소금물로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무리해서 짜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 2스푼을 넣는 과도한 농도는 점막 손상이나 미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금 알갱이로 치아를 문지르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요약하자면 클로르헥시딘 가글은 단기간만, 알코올 없는 시판 가글은 장기 사용, 소금물 가글은 3% 이하 농도로 가볍게 사용하시면 잇몸과 구강 건강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글을 하고 나면 입냄새가 없어져야 하지만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냄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냄새, 두 번째는 소화기관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위장 계통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위산 역류, 소화 불량과 관련된 문제로 단순한 구강 관리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소화기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입안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염증 등으로 생기는 냄새. 이 경우는 가글이나 스케일링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혐기성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냄새. 문제는 이 경우입니다.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는 세균으로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취입니다. 단순히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강 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글을 해도 입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강한 살균력의 가글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입안에 좋은 세균들까지 사멸되며 오히려 혐기성 세균이 더 잘 자라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소독이 아닌 구강 내 세균 구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구강 유산균 치료도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듯 입안에도 좋은 세균을 늘려 나쁜 세균을 억제하자는 개념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부분이 100%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염증과 입냄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고 있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케일링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에 6에서 7만 원이 들었지만 지금은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손길로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할 수 있어 잇몸 건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케일링 중에 충치나 잇몸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치료 비용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고 치과에서 받은 설명이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케일러라는 기구를 사용할 때 치아가 깎인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치아를 직접 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진동으로 치석만을 분리해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후 잇몸 붓기가 빠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로 염증이 가라앉아 정상적인 잇몸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케일링 중 보철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해당 보철물이 이미 약해져 있었던 것이며 오히려 조기에 발견되어 적시에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잇몸 질환을 방치하면 충치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충치 하나 치료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면 잇몸 질환이 진행되어 치아를 여러 개 발치하게 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은 물론 임플란트 등의 고가의 치료 비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조기 치료만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기 검진은 현재 내 구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충치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다면 당뇨나 면역 이상 등 전신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과 의사들이 피하는 음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점성이 높은 음식입니다. 젤리나 캐러멜과 같은 음식뿐만 아니라 감자칩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도 해당됩니다. 전분은 세균이 매우 좋아하는 성분으로 감자칩을 먹고 나서 양치를 해보면 치아 사이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충치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딱딱한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음을 깨물어 먹거나 딱딱한 캔디를 즐기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치아는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이므로 반복적인 충격은 미세한 금을 유발하고 결국 피로 골절로 이어져 치아가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딱딱한 음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성이 강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콜라처럼 산성도가 높은 음료는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신 직후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역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위산으로 인해 치아가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위산이 자주 역류하는 습관이 있다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좋은 치과를 고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자리에서 오랜 기간 진료를 이어온 치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특성상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의사가 직접 구체적이고 명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설명해 주는 곳이 좋습니다. 치료 계획이 불명확하거나 무리하게 많은 시술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단계별로 치료를 진행하고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주는 곳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시술을 진행하면 환자도 지치고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치과에 분야별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니 발치, 잇몸 치료, 신경 치료 등 분야에 따라 전문의가 있으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은 잇몸병 예방과 조기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권장되며 이는 흉부 엑스레이보다 방사선 노출이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인지하게 되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는 잇몸병입니다. 잇몸병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피가 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염증이 잇몸 밑에 뼈까지 퍼지게 만들어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잇몸 표면에 국한된 염증으로
관리만 잘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주염은 잇몸, 뼈와 인대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 때는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잇몸병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잇몸 세균이 혈관을 통해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뇨가 있으면 잇몸이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 세균이 뇌혈관을 통해 뇌에 영향을 미쳐 치매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세포 분열이 활발해지며 이는 암 발생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잇몸병을 단순한 구강질환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척도로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 검진,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식습관 개선을 통해 잇몸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